지난달에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취업자가 17만 9천 명 줄어들며 청년 고용 한파가 계속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서울 주담대 연체율이 2달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원 넘게 더 급증했습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각 후보들은 나란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를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 단위 인수 합병에 나서며 AI로 대표되는 미래 성장산업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덮쳤습니다. 올 들어 넉 달째 취업자가 10만 명대로 늘었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운 탓에 제조업과 청년 고용 한파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신성우 기자입니다.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하는 한 제조업체. 올 들어 부쩍 줄어든 주문량에 가동률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의 재고를 항상 보유를 하는데 재고량이 한 30억 정도로 올라간 부분도 좀 있고 지금 이제 최소의 인원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산 쪽으로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약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제조업 고용은 내소회복 지연과 대불확실성이 나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분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간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업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만 명 감소하며 1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시장 한파 영향은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4만 명 늘어난 반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3%로 4월 기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 한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수 부진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는 점차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1.6%에서 한꺼번에 0.8%포인트를 내렸습니다. 하향 조정 배경으로는 건설 부진과 통상 악화를 꼽았습니다. 건설업 생산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이 부진하면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설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마이너스 12.4%를 기록해 성장세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관세 정책 영향에 올해 1분기 수출은 가격과 물량이 모두 감소했고 4월은 관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대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0.6% 줄었습니다. 부정적인 흐름 속 최악된 더 떨어진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 상호 관세는 아직 유예가 됐는데 그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 성장률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가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해외 투자은행들의 0%대 전망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오는 29일 수정경제 전망에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은 우리 경제 최대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150조 원을 넘어섰는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른바 영끌족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입니다. 3%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정모 씨. 금리 재산정을 앞두고 크게 늘어날 이자 걱정에 한숨은 깊어집니다. 원리금을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오른 금리로 계산해 보니까 원리금이 월에 3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월급이 빠르게 느는 것도 아니고 월에 30만 원씩 는다는 건 되게 큰 부담인데 아마도 좀 쪼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들어 지난 2020년 실행된 주담대 금리 재산정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균 주담대 금리는 2%대였지만 지난 1월에서 3월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는 4%대까지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1,150조 1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시 해제로 3월까지 늘어난 주택거래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영향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는 오늘도 주요 대선 후보 3명은 어제에 이어서 영남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창원으로 넘어갔죠. 네, 이 후보는 도마 항쟁 정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산업단지나 지역 경기 등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부산에서 해양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산업도 키워야 한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통영을 찾았고 거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창원을 찾았죠.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방문해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찾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천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를 방문한 김 후보는 제조 역량을 갖춘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찾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비전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 대학 연계 전략 등 청년들을 위한 전방위 구조개혁 청사진도 제시한 이 후보는 부산 자갈치 시장과 서면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계속해서 이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3번과 7번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웅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책의 경우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동시 확대를, 김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만의 증액을 내세웠습니다.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으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책에서도 이 후보는 채무조정 탕감과 피해 지원을, 김 후보는 전담 조직 설치를 각각 제시하며 방향이 갈립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상품권 할인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상공인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 소비가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전문은행은 대출 거절 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해 도움이 되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해주고 있는 수준에서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돈을 주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자율화와 부담 완화 등 간접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구체적 공약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확대와 농산물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은 사업 구조 개편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의 글로벌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을 2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8년 만에 이뤄진 조 단위 M&A를 통해서 AI로 대표되는 미래 성장산업 개척에 이재용 회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 2조 3,7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명품 오디오 브랜드 인수 일주일 만이자 2017년 전장 오디오 기업 하만 인수 이후 8년 만에 조 단위 M&A입니다. 플렉트는 유럽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와 공장 클린룸, 산업 주거용 건물 등의 냉각 솔루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공조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가정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중심 공조 사업을 대형 산업시설로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로봇, 자율주행 시장 확대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인수를 추진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공조 시장이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만 연평균 18%의 고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계 안팎에선 이재용 회장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사결정을 했고 뭔가 방향성이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 앞으로 할 산업이라는 걸 보고 지금 투자를 한 거라서 내부적으로 신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M&A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삼성의 추가 빅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인수합병 쇼핑에 나섰다면 SK그룹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밸류체인을 정비하는 한편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한 계열사 줄이기에 주력하며 1차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집계된 SK그룹의 계열사는 219곳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습니다. 계열사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한 거죠. M&A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열사가 폭증을 했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재무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SK그룹은 계열사를 대폭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에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편입할 방침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축은 인공지능 AI입니다. SK텔레콤이 AI 사업 추진을 이끄는 한편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 AI 밸류체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법인이 출범하면서 석유와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SK 대표 에너지 회사가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주사의 중심이었다라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회사 중심의 어떤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SK그룹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SK그룹은 순차입금을 지난해 말 10%가량 줄였고 부채 비율도 개선하는 등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도 K방산의 호황에 힘입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과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LIG 넥스원은 노사 갈등 조짐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과 최근 회사가 발표한 비상경영 방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2,300억 원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성과가 최고로 좋았는데 일단은 직군별로 차등을 지급하다 보니 일부 연구원은 3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성과급을 수령을 했었습니다. 같은 방산 빅4 안에서도 우리 LIG 넥스원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2월 기본급의 105%, 별도의 일시금 없이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경쟁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급의 710%에 일시금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현대로템 직원들도 기본급 500%에 일시금 1,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LIG 넥스원 노조 측은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사측과 올해 첫 임금 협상에 나섰습니다. 경쟁사 수준의 성과급 인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영 기준 정립에 대한 요구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신익현 LIG 넥스원 대표는 긴급 타운홀 미팅을 열고 대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일부 LIG 넥스원 직원들은 시위 등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어 노사 갈등 격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처했던 MG손해보험이 가교보험사로 전환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 청산 우려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던 가입자들은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MG손해보험의 가입자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를 거쳐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경영 개선 명령 이행 또는 매각 합병 등의 송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 0시부터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 변경이 정지됩니다. 이어 이달 말 논의가 시작돼 2에서 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든 보험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이전됩니다. 그럼 그 5대 보험사 어떤 손보사들로 옮겨지는 건가요? 네, 가입자들의 계약은 삼성, DB, 메리츠, KB, 현대 등 5개 손보사로 이동합니다. 계약 이전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21만 명, 151만 건입니다. 이 중 약 90% 이상이 질병, 상해, 실손 등 아주 복잡한 장기보험 상품이므로 5대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만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매각을 반대했던 MG손보 노조는 이런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하고 전속 설계사들은 타 손보사로의 이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8월로 미뤘습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산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결국 8월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번에 결정을 미룬 배경이 뭔가요? 네, 국토지리 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협의체는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내일까지가 1차로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정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구글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도 반출은 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산업부는 지도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지만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국방부와 국정원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앞서 알려졌습니다. 8월이라고 하면 그럼 차기 정부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대선이 있는 만큼 8월이면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출 대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결정에 대한 최종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반출을 의식한 공간정보 업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는 오늘 국토지리 정보원과 함께 고정밀 지도에 네이버 자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광고하는 상품을 간편 결제로 사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런 SNS를 통한 쇼핑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광고 쇼핑몰에서 4만 원짜리 체리 씨앗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생존율 99%에다 지금 심으면 여름 내내 체리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온라인 식물 커뮤니티에선 신품종이라는데 사도 될까란 반응이 잇따르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뒤 해당 사이트는 없어졌고 연락 두절에 찾아보니 사기 의심 사이트로 검색됐습니다. 구매 당시 결제한 페이사는 단순 중개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취소 처리에 대한 권한은 없고요. 결제 후 환불 처리에 대한 모든 사안은 판매자 측 권한이라.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SNS 쇼핑몰에서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들은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구조로 나뉘다 보니 정부도 피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 정보 확산세가 지속돼 이용자 당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광고 매체 플랫폼에도 사전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의무화하면은 플랫폼의 책임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먹튀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간편 결제 업체의 일정 부분 책임을 의무화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의무화한다던가 책임 공유제를 도입한다는 방법이 있고요. 정부가 SNS 사기 쇼핑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이어서 한의원 비급여 진료에도 기준이 마련됩니다. 한의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과 약제 이름을 표준화해서 이른바 한의원 쇼핑을 막는다는 겁니다. 최은하 기자입니다. 가벼운 차 사고에도 한의원을 찾아 각종 침술과 부항의 뜸, 한약 처방까지 10수가지 과잉 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차 사고로 인한 한방통원 진료비 청구 10건 가운데 7건이 이 같은 세트 진료로 진료비 청구 규모로는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마다 제각각인 한방진료와 한약 처방에 대한 비급여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류체계 코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과에서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이미 77개가 완성이 돼 있고요. 조만간 약 100가지 질환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가
권고할 만한 앞서 정부는 양방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 높이는 과잉진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한방진료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일정 부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 9천억 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험 청구와 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비는 12조 9천억 원에서 최대 23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에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고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1도로 선선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엔 한낮 24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세종 17도, 낮 기온은 수원 20도, 세종 2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아침 기온 18도, 부산 16도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 22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토요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영남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